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호흡계의 구조에 대해서 호흡계를 이루는 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 번만 여기 좀 볼게요. 자, 호흡계를 이루는 기관 중에서 코 있었고요. 기관 있었고요. 폐, 중요한 폐, 중심이 되겠죠. 있었고 기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야기했던 게 요 갈비뼈하고요. 가로막이 있었어요. 자,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근육이 없어서 심장은 근육이 있는데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폐는 혼자 스스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요 갈비뼈와 이 가로막이요. 얘네 둘의 움직임에 의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비뼈와 가로막 으로 막힌 요 폐 안에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이요. 여기 요런 공간. 요 공간을 우리가 흉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흉곽이요. 오늘 배울 호흡 운동 원리에서 흉곽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여기 바깥을 폐를 둘러싸고 가로막은 이렇게 복강과 흉곽을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막이라고 생각해 주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폐 모형을 통한 호흡 운동 원리부터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 폐 모형이 있습니다. 이 폐 모형은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볼 거고요. 우선 이 폐 모형이 진짜 실제에서는 어떤 호흡계의 기관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딱 보면 알겠죠? 폐를 나타내는 건 여기서 무엇일까요? 네, 얘요. 풍선입니다. 이게 폐를 나타내고요. 실제로는 폐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거는요, 네, 기관이겠어요. 기관. 그리고 여기 가지로 나뉘어지는 건, 여기 가지로 나뉘어지는 건 기관지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기관지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고무막 보이죠? 이 고무막은 가로막이요. 가로막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여기 폐가 있는 요 공간 있죠? 플라스틱 병. 선생님은 여긴 병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병 속 공간 여기를 흉곽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흉곽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형을 만든 다음에 아래에 이 고무 있죠? 고무. 이거 고무예요. 파란 색깔. 이 고무를 아래로 잡아당겨요.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겨 봅니다.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겨 보면 여기 보세요. 이 병 속의 부피요. 병 속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잡아당겼으니까 당연히 요런 컵 모양에서 요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래쪽이. 그래서 병 속 부피는 커집니다. 병 속의 부피는 커져요. 그러면 병 속의 부피가 커져서 병 속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은 반대로 작아집니다.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보일의 법칙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보일의 법칙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이요.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에 따른 압력 변화에 대한 법칙이에요. 자, 공간이 이렇게 부피가 작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얘가 부피가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피가 커진다고 생각하고 이 안에는 기체 입자가 3개 있다고 생각할게요. 3개. 여기도 3개요. 이런 식으로 3개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기체들이 입자들이 이렇게 운동할 거잖아요. 왔다 갔다 어디든. 얘도 이렇게 운동할 거잖아요. 근데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기체의 공간 부피가 커지면 이 입자들의 충돌하는 횟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공간이 커져서 느슨해지니까 충돌하는 횟수는 줄어들 거예요. 이 충돌 횟수가 압력을 뜻합니다. 즉 밖에 벽을 치는 힘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부피가 커지면 이 입자가 벽을 치는 힘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치는 힘, 압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오면 병 속 부피가 커지니까 병 속의 압력은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병 속에 있는 풍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병 속에 풍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병 속에 풍선 똑같이 크기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고무막을 잡아당기기 전에는 이 상태죠. 잡아당긴 후에는 이 상태고요. 부피가 커졌을 때를 보면
이 기체 분자, 입자가 이 풍선을 치는 힘도 작아질 거예요. 풍선을 치는 충돌 횟수도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요때 잡아당기기 전에는 풍선이 미는 힘과 이 입자들이 미는 힘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풍선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렇게 병 속의 부피가 커지면 이 풍선이 미는 힘은 그대로지만 이 입자들이 얘를 치는 힘은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풍선이 커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져요. 실제로 이렇게 커져요. 즉 풍선의 부피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기했네요. 계속 보이레 법칙. 부피가 커지니까 풍선 안의 압력도 작아지는 거죠. 똑같이. 풍선의 부피가 커지니까 풍선 속에 있는 입자들도 운동이 느슨해져서 충돌이 느슨해져서 압력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압력을 비교해 봐요. 풍선 속의 압력과 바깥쪽, 완전 이 바깥쪽이요. 이런 바깥쪽 대기압의 압력이요. 그래서 풍선 속과 대기압의 압력을 비교하면 이제 어디가 커진 걸까요? 그렇죠. 대기압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풍선 속은 부피가 커서 압력이 줄어들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대기압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공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니까 대기압 쪽 바깥쪽에서 풍선 쪽으로 공기가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결국 글씨로 나타내면 밖에서 안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무막을 밀어 올렸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고무막을 이번엔 이렇게 밀어 올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선생님 그림이 조금 과하긴 하지만 이렇게 밀어 올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컵 속의 부피는 줄어드는 거죠. 병 속의 부피는 줄어들어요. 병 속의 부피가 줄어들면 자, 또 보일의 법칙입니다. 압력은 커져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이 그림의 반대 방향. 원래 부피가 컸었는데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면 입자들 간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반대예요. 풍선 부피를 생각하면 여기 병 속의 부피 그리고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풍선은 부피가 반대로 줄어들겠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병 속의 압력이 커지니까 풍선이 찌글찌글해지겠죠. 더 그 힘이 크니까 부피가 작아지고 그래서 풍선의 압력은 또 보일의 법칙입니다. 커져요. 그래서 풍선 속과 대기압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예요? 그쵸? 풍선 속의 압력이 더 큽니다. 압력이 더 크죠. 그래서 공기의 이동은 풍선 속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 원리가 우리가 직접 숨을 쉴 때의 원리에 맞아 떨어집니다. 고무막을 잡아 당겼을 때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들숨과 맞아 떨어져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원리가. 그럼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자, 들숨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에 의해서 폐로 이게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들숨 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어떤 방식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갈비뼈가 올라갑니다. 갈비뼈가 올라가고요. 가로막은 내려가요. 그림에서 보이죠? 갈비뼈가 올라가고요. 선생님 좀 과하게 그려볼게요. 갈비뼈가 올라가고요. 가로막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좀 많이 내렸죠, 선생님이 심하게. 하여튼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 흉곽이요. 여기 흉곽. 여기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흉곽의 부피는 커집니다. 그럼 흉곽의 부피가 커졌어요. 아까 보이러 법칙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흉곽 속의 압력은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자, 그러면 흉곽 속의 압력이 작아지니까 요 그림 생각하세요. 흉곽 속의 압력이 작아지니까 흉곽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요 폐 있죠? 폐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네, 폐의 부피는 커지는 거죠. 아까 다시 설명했었어요. 다시 기억하세요. 여기요. 입자들이 폐를 치는 힘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이 폐가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는 커지고요.
그리고 폐 속의 부피가 커지니까 폐의 압력, 내부 압력은 그렇죠. 보일의 법칙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압력을 비교해 볼게요. 폐 속과 바깥쪽 대기압의 압력을 비교해 보면 폐 속의 압력이 줄어든 거잖아요. 대기압과 원래 같았는데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대기압이 더 큽니다. 바깥쪽의 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기의 이동은 고에서 저니까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숨을 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쉰다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무멍을 밀어 올렸을 때 이때는 날숨입니다. 나가는 숨이요. 나가는 숨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보세요. 이때 날숨 때는 갈비뼈는 내려가고요. 반대죠. 그리고 가로막은 올라갑니다. 가로막은 올라가요. 그럼 선생님이 또 과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갈비뼈는 이렇게 내려가요.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요 흉곽, 여기 흉곽이요. 이 공간은 부피가 어떻게 돼요? 네, 부피는 줄어들고요. 그러면 또 보일의 법칙이네요. 압력은 그래서 부피가 주니까 압력은 높아져요. 압력이 바깥쪽 압력, 그 흉곽 쪽의 압력이 높아져요. 그럼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여기 이 폐는 이 압력이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폐는 좀 찌그레지겠죠. 그래서 또 보일의 법칙, 폐 속의 부피가 줄어드니까 폐 속의 압력은 증가합니다. 자, 그럼 압력 비교를 해볼게요. 폐 속과 바깥쪽 대기압의 압력을 비교하면 네, 폐 압력 커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폐 속이 대기압보다 큰 거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은 폐에서 바깥쪽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을까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 수업할 때도 이 부분 다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에 했던 호흡 운동의 원리요.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합니다. 다음 주에 설명할 때도 다시 잘 들어보고요.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돌려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체 교환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폐와 온몸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어떻게 교환되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기체 교환의 원리입니다. 기체 교환의 원리요. 기체 교환의 원리요. 기체 교환의 원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분합차, 기체의 분합차, 기체의 부분적인 압력 분합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분합차라는 말 너무 어려워요. 기체의 부분적인 압력이긴 한데 여러분 이거 확산만 기억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확산은 여러분 방구 끼면 그 방구가 처음에는 엉덩이 주변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거, 즉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분자가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요. 기체가 많은 쪽에서 기체가 없는 쪽, 더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심장을 그립니다. 심장이요. 심장에서 혈액의 이동은 대략 선생님 간략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게요. 그림으로. 그리고 이쪽이 폐 쪽이겠죠? 이쪽이 폐 쪽이고요. 이쪽은 온몸 쪽이라고, 온몸의 조직세포라고 봐주세요. 온몸의 조직세포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체가 어떻게 교환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 몇 번째 짚고 있죠? 다시 한번 짚을게요. 좌심실에서 출발합니다. 좌심실에서 이렇게 피가 나가서 온몸의 조직세포와 마주쳐요. 이게 모세혈관이겠죠? 이쪽 모세혈관이겠죠?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를 만나면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조직세포 쪽으로 떼줘요. 그리고 조직세포에서는 CO2, 세포호흡 결과 나온 CO2를 이렇게 전해줘요. 모세혈관한테. 그럼 모세혈관은 약간은 지금 CO2가 많으니까 약간은 좀 더럽다고 해야 될까요? CO2가 많으니까요. CO2가 많은, 지금 아직까지도 CO2가 많은 이 피를 데리고서 심장을 거쳐서 폐 쪽으로 다시 갑니다. 그럼 폐 쪽으로 가서 또 무엇 하느냐? 아까 이거 CO2 많다 그랬잖아요. CO2를 폐한테 건네줘요. 그리고 폐한테서는 다시 산소를 받습니다. 산소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심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심장 거쳐가지고 산소를 다시 온몸 조직세포에 떼주고 CO2 받아서 다시 가서 CO2 폐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폐 쪽의 모세혈관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체 교환을 우리가 외호흡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외호흡은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폐에서의 기체 교환이요. 자, 그리고 온몸의 조직세포 쪽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체 교환은 눈치챈 사람 있을 거예요. 내호흡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몸 안쪽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내호흡이라고 이야기해 줘요. 조직에서의 기체 교환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그럼 교과서 그림하고 우리 비교를 해볼까요? 교과서요. 교과에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그림에서는 요거 말해주겠네요. 요 그림이요. 여기서는 폐포라고 나오잖아요. 네, 선생님 거에서는 폐라고 봐주면 됩니다. 폐포, 폐. 그리고 모세혈관, 네, 이거 모세혈관이에요. 선생님 거미줄 그렇게 그리기 힘들어서 이거 모세혈관이라고 쳐주면 되고요. 그러면 기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기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폐 쪽의 모세혈관 주변에서는 CO2를 폐한테 건네주는 거죠. CO2 어디 갔어요? CO2 이산화탄소 까만 애가 이산화탄소 같아요. 이산화탄소가 폐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산소는 이렇게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해줘요. 산소는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해주죠. 선생님 그림하고 매치시켜야 돼요. 폐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폐 쪽으로 CO2. 이 그림에서도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CO2요. 이산화탄소,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온몸의 모세혈관과 주변 세포 사이에서 기체 교환 볼게요. 선생님 거 이 그림 봐주면 되겠네요. 요 그림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온몸의 모세혈관에서는 폐포에서 받아온 산소를 조직세포한테 떼주는 거죠. 이렇게. 조직세포한테 떼주는 거예요. 이렇게 떼줘요. 산소를 세포한테 떼줘요. 그럼 세포는 세포호흡결과 만들어진 더러워진 이 이산화탄소요.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 쪽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될까요? 조직세포 쪽에서는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주고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세포 쪽으로는 산소를 건네주는 것이지요. 이렇게요. 자, 됐어요. 그럼 이거 볼까요? 기체 교환 과정에서 산소가 이동하는 방향을 빈칸에 화살표로 표시해 보세요. 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산소가 어떻게 이동하죠? 그쵸.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산소를 담아다가 세포 쪽으로 가면 세포한테 이렇게 떼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우리 밑에 문제까지만 보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몸에서 기체 교환을 담당하는, 그렇죠, 호흡기예요, 호흡기. 호흡기에는 코, 기관지, 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그리고 들숨대에는 가로막이 들숨이잖아요. 들이쉬는 숨이잖아요. 내려가고요. 갈비뼈는요. 그렇죠. 올라가서 흉관과 폐의 부피가 커지는 거죠. 커져서 이제 압력 차에 의해서 공기가 폐로 들어온다. 자, 폐에서는 산소가 폐포에서 어디로 이동하죠? 모세혈관으로 이동하죠. 여기서 했었죠. 그리고 온몸에서는 산소가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세포. 자, 4번에 수건 표면의 수많은 부풀 때문에 표면적이 넓다. 이와 관련해서 폐의 구조가 기체교환에 유리한 까닭을 설명을 하자. 이미 우리 배웠으니까 잘 알 거예요. 폐에 포도 알갱이 같이 있는 거, 왜 있느냐?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교환이 효율적으로 많이 잘 일어나게끔 해준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오른쪽이요. 마지막이에요. 호흡계에서는
뭐와 갈비뼈의 움직임으로, 그쵸? 가로막이죠. 가로막과 갈비뼈의 움직임으로 호흡 운동이 일어나며 그 결과 폐로 공기가 드나들어 공기 중의 뭐를 흡수하죠? 네, 산소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원격으로 수업 듣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해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선생님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다시 학교 프린트물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필기도 하고 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언제든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